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판교의 지평선 시간입니다. 지금 백그라운드 뮤직 들어갔어요, BG? 아, 네. 네, 판교의 눈으로 전 세계의 가장 최첨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김회연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더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판교에서 오셨나요? 네. 아, 멀죠? 여기 합정동인데. 지하철로 한 1시간 반 정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멀리 나와서 해주실 이야기는 좀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네. 라인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라인 사태. 네. 지금 일파만파예요. 2주 전에 우리가 다뤘고 그것과 유사한 미국의 틱톡 금지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다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다루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다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일 간의 정부 간의 문제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 언론의 이슈가 됐습니다. 예, 뭐 정부 간의 일이 되는 거는 뭐 예고된 상황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2주 전 방송 때 뭐 지금 나올 만한 이야기들은 상당한 부분을 다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일정이 굉장히 급박하게 전개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각 회사, 각 당사자들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가 5월 3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입장을 냈어요. 그리고 5월 8일, 9일에 라인, 야후와 소프트뱅크가 실적 발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또 각각의 입장이 나왔고요. 5월 10일에 네이버가 그냥 전격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우리 이렇다라고 또 입장을 내는 게 있었고 그날 우리 정부 과기부의 차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어제 월요일에 대통령실에서 또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라인 플러스 이제 그 라인 야후에 소속돼 있는 자회사 격인데 직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정들이 이제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감은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지금 맞게 가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난번에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긴 했는데 네. 간략하게 그거를 지금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시작을 할까요? 예, 뭐 그 지난 방송을 봐주시면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2주 전에 있습니다. 네, 4월 30날에 방송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방송에서 라인과 야후 재팬이 합쳐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50대 50으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가지는 그런 구조로 라인 야후라는 회사가 만들어졌고 2019년에 그 의미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었었습니다만은 두 회사가 어떤 좀 새로운 일본에서 지배적인 인터넷 사업 모델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한번 힘을 합쳤다 이런 얘기였고요. 뭐 오늘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2023년에 작년에 이제 그 라인 메신저에서 사고가 났죠, 두 차례. 8월과 11월에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고 일본의 이 인터넷 서비스 인프라를 모두 이제 관할하고 있는 부처 총무성에서 행정지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라인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지도가 그 지분을 어떻게 좀 검토를 해봐라. 네이버가 지금 50% 갖고 있는 지분을 검토해보라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그 이전에 다른 해킹 사건, NTT 도코모라든지 페이스북이 일본에서 일으켰던 그 해킹 피해 사건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2021년으로 우리가 시계를 되돌려 보면은 그때 근데 이미 이제 아사히 신문에서 라인이 데이터 관리가 좀 허술하다. 그래서 이제 중국까지 용역이 뭐 하청과 하청을 거듭해서 용역이 가 있고 중국 그 개발자가 그 일본인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리를 한국에서 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사히 신문이 2021년에 이미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네이버 측에서 또 라인 쪽에서 이걸 대응을 하면서 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은 났는데 크게 뭐 유출이 되거나 해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결론이 났지만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뭐 거짓 진술 비슷한 문제도 있었고 또 이 약속을 좀 해놓고는 지키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2023년에 있었던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인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던 배경, 이 라인은 멀쩡하다, 전환은 안 되지만 라인은 멀쩡하다 이런 관점에서 저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었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현지화를 테마로 해서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데서도 성공을 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기간 산업화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기업이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일부 있었고, 주간문춘이라는 주간지에서 그런 내용을 다룬 기사가 있었다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AI 시대의 데이터 주권, 데이터가 각국에서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각국 정부가 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번 사태에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그러네요. 크게 보면 2011년에 라인이 생기고 일본의 1위 메신저가 이미 2019년에는 되어 있었는데 2019년부터 이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네요. 뭔가 경영권과 지분의 일부가 소프트뱅크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같이 공동 합작 회사를 만들고, 그 사이에 또 어떤 사건이 터지고, 이 유출 사건이 터지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 지도를 네이버가 쪽에서 받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어떤 사건이 터지고, 이게 지금 사실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제 2019년에 있었던 그 합병 자체를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하시면은 글쎄요, 그렇게 본다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네가 태어난 게 문제야라고는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그때는 나름 이제 선의가 있고 목표가 있고 어떤 꿈이 있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과정도 오늘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고, 데이터 보호주의까지 굉장히 이제 묵직한 주제인데요. 우선 지금 구체적으로는 라인이 일본에 넘어간대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소프트뱅크가 일본에 있는 라인이라는 서비스의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50대 50으로, 정확하게 50대 50으로 갖고 있는 지분 구조에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지분을 좀 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게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쪽에서 발표가 다 나오긴 했는데 뉘앙스가 약간 다르거든요. 한번 보시죠. 5월 3일에 네이버 실적 발표에서 최수연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행정 지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기반해서 결정할 문제로 정의를 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분이 넘어가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그러면 라인을 우리가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했던 게 이제 5월 10일에 냈던 이제 네이버 입장문인데요.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지분 매각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탁 들어가 있으니까는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건 하려는 건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요. 다만 이제 네이버 쪽에서는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공개를 못한다.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소프트뱅크 쪽 얘기를 들어보면 훨씬 구체적이에요. 5월 8, 9일 제가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가 실적 발표를 각각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라인야후의 실적 발표에서 이데자와 타케시 대표는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고 기술적인 협력 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네이버에 의존을 하기로 한 게 2019년 합병의 정신이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독립할 거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사회 구성을 변경을 하는데 그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 CPO가 이사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라인 서비스의 아주 첫 초창기 뭐 창설 멤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사회에서 빠져요. 물론 이제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2명 빼고 사회이사 2명을 집어넣는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 쪽, 일본 쪽 이사를 한 명씩 빼는 그런 작업이긴 했는데 신중호 CPO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소프트뱅크 실적 발표 때는 미야카와 주니치 대표가 라인 야후 지분 변경안을 두고 네이버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7월 초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목표다. 시한까지 제시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네이버가 이거 좀 안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네이버도 소극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네이버에서도 어떻게든 지금 해결을 하려는 입장인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 미야카와 대표가 A홀딩스 지금 저 라인야후라는 회사의 지주사인데요. A홀딩스의 지분 100%를 보유한다면 보다 많은 선택지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전략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100%다 갖고 싶다. 매입하겠다는. 갖겠다는 건지 갖고 싶다는 건지 뭐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다만 전제를 건 게 소프트뱅크의 현금 흐름 안에서 캐시플로우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지분을 뭐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소프트뱅크 쪽에서는 뭐 날짜까지 못 박으면서 이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 네이버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은 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지분을 매입을 하려면 매각하는 쪽하고 매입하는 쪽하고 합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적 계약이니까. 네. 그러면 가격도 협상을 해야 되고 지분의 몇 %를 가져올지 또 맞습니다. 뭐 그 현금으로 다 주고 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럼 뭐 다른 회사 지분을 줄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날짜를 딱 박아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건가요? 단기간의 정의도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이게 일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행정지도가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는 7월 1일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 라인 야후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날짜를 제시한 걸로 행정지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기한이 7월 1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답할 수 있는 정도까지 협상이 되면 되네요. 그런 거죠. 그렇군요. 소프트뱅크가 이게 자금 여력이 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소프트뱅크가 굉장히 안 좋다가 작년부터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AI 붐을 타고 그 ARM 주식 그 지분 투자해 놓은 게 굉장히 가치가 올랐고 맞습니다. 또 그래서 올해는 일본에선 소프트뱅크 주가 많이 올랐죠. 그렇긴 한데 이것도 이제 모르는 일이죠. 이제 어떻게 될지는 소프트뱅크가 경영 면에서 그만큼 자금 조달을 할 여력은 있는지 이게 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라인 야후의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네이버 갖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한 8조 원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상장 기업은 아니죠. 아니죠. 네, 지주사의 가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추정한 거겠죠. 그 정도 추정한 게 그 정도로 지금 업계에서 보고 있고 거기에 경영권을 일부 인정하는 그런 프리미엄까지 계산하면 한 10조 원까지는 네이버가 다 판다면 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데 과연 소프트뱅크가 그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봐야 되겠죠. 10조 원.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나온 얘기가 소프트뱅크가 앞으로 AI 시대를 맞아서 AI 분야에 우리 돈으로 환산한 88조 원 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걸로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렇게 큰 숫자라서 이게 감이 안 오긴 하는데 그 샘 알트만이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뭐 무슨 7조 달러를 펀딩하겠다고 한 거와 비슷한 이 감인데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 그 투자 여력이 있거나 아니면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건 좀 두고 보시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까 제가 궁금했던 거 라인하고 야후재팬 합병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 모든 일이 좀 내재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제가 심증이 계속 들어서 예, 그때 뭔가 지난 방송 끝나자마자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계속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아니요,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기보다는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과기부에서 아까 차관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 야후에 접목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를 해왔다. 아,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그 차관이 직접 네이버를 만나면서까지 지금 이제 그동안 네이버와 여러 가지 소통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이제 이런 내용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네이버가 라인 야후 이게 잘 될지 지금 잘 모르겠어서 지분 매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조치는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시간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2019년에 왜 라인과 야후 재팬이 합병을 했나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두 회사가 출혈하면서 경쟁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경쟁사였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라인은 메신저잖아요. 야후 재팬은 그 포털 사이트. 포털이고. 그럼 겹치지가 않죠. 네.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경쟁을 했느냐? 페이 서비스.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서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정부가 캐시리스 사회로 가겠다, 현금을 쓰지 않는 사회로 가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026년까지인데 후년이죠 이제. 근데 뭐 2019년 시점에서 보면 7년 내로 현금 결제 비중을 낮추겠다 이런 뭐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각종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그런 서비스들이 등장도 하고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뱅크도 라인도 각각의 서비스가 있었어요. 페이 서비스가. 그 소프트뱅크는 페이페이라는 서비스가 있었고 라인은 라인페이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소프트뱅크에서 이 페이페이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승부수를 겁니다. 2018년 12월에 100억 엔을 줘버리자. 준다는 게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100엔 아게짜오 캠페인이라고 100억 엔 한도로 페이페이 결제 금액의 최대 20%를 환급을 해준 서비스. 아, 사용자들한테? 네, 이용자한테 바로 준다. 엄청 좋았겠다. 화끈하죠. 100억 엔이면 100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1000억 원을 뿌린 거예요. 10일 만에 이 100억 엔이 소진이 됩니다. 와. 그래서 페이페이가 이런 마케팅을 2번, 3번 합니다. 그리고 수천억 원을 썼다는 460억 엔을 투입을 했습니다. 와. 라인페이 질 수 없죠. 네. 라인페이 그때 이제 레이와라고 새로운 연호가 발표가 됐었죠. 네. 레이와 축하합니다. 모두에게 줄게 300억 엔 축제. 더 키웠네요. 100억 엔 하겠죠. 100억 엔 주는 거를 300억 엔으로 맞받아친 거예요. 쓰기만 하면은 1인당 100엔, 1000엔씩 지급하는 그런.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결제하면은 그렇죠. 10,000원씩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라쿠텐하고 오리가미라는 서비스가 이제 뭐 고만고만하게 1, 2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캠페인 기간 거치면서 페이페이 1등, 라인페이 2등. 순위가 완전히 다 서열이 확실하게 딱 정리가 됐습니다. 1, 2위가 너무 확고하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두 회사가 좀 많이 피를 흘렸죠.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는 돈을 주머니에 있는 걸 뿌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디서 조달했다고 뿌렸을 테니까. 출혈 경쟁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자금력을 소진을 하면은 빚 많이 늘었겠다. 구글이나 위챗이나 뭐 다른 글로벌 서비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제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혜진 창업자와 손정희 회장이 아시아 시장까지 좀 나가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하면서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글로벌 빅테크에 대항하는 일본의 서비스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적과의 동침이네요. 그렇죠. 그 합병은 적과의 동심입니다. 뭐 분위기 좋아서 이렇게 막 한 게 아니네요. 아니죠. 지분은 50대 50. 그러니까 적과의 동심이니까 50대 50으로 해야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사회 5명 중에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3명이 소프트뱅크. 이거는 라인이 그동안 일본 국적이냐 아니냐 논란을 받아왔던 그게 영향을 좀 줬습니다. 라인에서 그 문제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경영권을 갖는 걸로. 대신에 라인은 네이버는 기술 개발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2019년에 합병하면서 소프트뱅크가 경영권 가져갔다는 거네요?
3대 2니까 뭐 결국 이사회 안에서의 의결을 하면 소프트뱅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져가는 건 아니네. 그러면 이번에 지분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지분을 가져가고 기술 개발권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된 거네요. 기술 개발권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는데 뭐 기술적으로 독립을 하겠다는 게 그 표현 때문에 좀 이런 시각도 있을 수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술 개발권이라는 게 네이버 계열사한테 용역을 주는 걸 이제 용인을 하는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기술을 왜 네이버한테 맡기냐. 일본에서 할 수도 있을 텐데 라고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뼈 아픈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 충분한 인재가 없다. 일본 입장에서 뼈 아픈 문장이네.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문장이냐면은 2021년에 제가 이제 아사히 신문이 라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 오늘도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당시에 위법 사항이 없다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이유는 라인의 영향력이 너무 이미 커진 데다가 일본에서 충분한 인재가 일본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라인 관계자가 합니다. 그 신문 기사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이제 네이버 라인 쪽에서 기술 개발권을 갖고 경영권을 소프트뱅크가 갖는 이런 식의 구조가 됐던 거죠. 지금 5년 전 아사히 신문까지 찾아보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 페이페이, 라인페이가 그러면 이제 합쳐졌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점유율이 한 7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독점 기업이 됐네요. 성공했죠.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합병이라는 게 사실 엄청난 작업이고 다음 카카오가 합병한 사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네네네네. 한쪽이 비슷한 사라져요. 형태네요. 그러네. 한쪽이 사라지죠. 한쪽이 지금 사라져요. 카카오만 남은 거잖아요. 네. 원래 다음도 큰 포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라인과 야후 재팬이 합치면서 원래는 뭐 이커머스를 어떻게 양쪽 다 이커머스가 약간씩 있었는데 소프트뱅크가 약간 더 셌고 라인은 이제 뭔가 스마트 스토어 형식으로 카카오에서 우리 많이 보는 그런 형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구상이 있었는데 이거는 안 됐어요. 라인 쪽이 거의 뭐 접다시피 됐어요. 소프트뱅크가 살아났고 페이페이 라인페이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이페이가 지금 시장 점유율 70% 서비스가 됐습니다. 라인페이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라인이 인터넷 은행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소프트뱅크에서 이거를 압박을 해가지고 접게 됐어요. 그러면서 네이버가 상품과 서비스를 가져가는 기술 갖고 이제 상품과 서비스를 CPO가 라인 쪽에 가는 거잖아요. CPO. 예. 네네네. 근데 그러면은 상품과 서비스는 라인 쪽에서 가져갈 것 같은데 상품과 서비스가 전부 다 지금 소프트뱅크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그러니까 라인이 브랜드를 좀 없어지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갈수록 불일치로 생기는 이런 문제점들은 줄어들고 시너지 효과는 강력해지는 게 합병의 어떤 방정식일 것 같은데 작년 10월에 라인 야후에서 나온 조직 개편 통합안이 얼마 전에 우리 국내 언론에 소개가 됐습니다. 2019년에 경영 통합을 결정하고 4년 만에 나온 어떤 장기적인 계획인 건데 라인 메신저, 야후재팬 포탈, 페이페이, 제트파이낸셜, 조조 이렇게 보면은 메신저, 포털, 페이, 금융, 쇼핑 이렇게 5개를 큰 축으로 세우고 일본의 대표 슈퍼앱으로 만든다 이런 구상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트파이낸셜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 뭐 대출도 있고 보험도 있고 은행도 있고 증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 그룹까지 가지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이제 가는데 새로운 사업 영역을 이렇게 발표하는 어떤 확정 짓는 그런 단계까지는 넘어갔는데 이제 지분 구조가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라인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네이버를 좀 응원하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이버 라인이 점점 뭔가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나? 근데 또 라인이 지배적인 메신저인 건 맞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인이 뭐 라인 거버먼트라는 서비스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라인 닥터도 있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제공한 어떤 여러 서비스들을 라인을 이용해서 예약을 하거나 서비스 받거나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원격 의료도 라인 닥터로. 메신저 1위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그 라인은 여전히 이제 메신저에서는 1위인데 새로운 걸 지금 시도를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됐구나 하는 걸 갖다가 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지금 지배 구조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면서 이게 만약에 진짜 아까 그 소프트뱅크에서 나온 얘기들, 네이버에서 나온 얘기들이 맞다면, 그래서 정말 지분을 넘기는 쪽으로 가고 소프트뱅크가 주도권을 갖는 쪽으로 간다면 이건 이어져 온 흐름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될 수 있죠. 제 가설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조금 더 발전시켜 보자면 2019년에 합병을 하기 위한 출혈 경쟁을 시작할 때 소프트뱅크는 이미 이 그림을 다 그리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돈을 다 퍼부어서 경쟁을 하면 당연히 저쪽에서 맞다이, 요즘 유행어로 맞다이 나올 거고, 그럼 둘 다 적자폭이 커질 거니까 저쪽은 우리보다 자금력이 적으니까 못 견딜 거고, 그럼 합병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쭉쭉쭉 이렇게 경영권과 지분을 걷어들이면서 우리는 메신저와 포털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금융과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거친 그룹으로 키워나간다. 이런 그림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일본 정부도 그러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뭐 역시 거의 내 어깨에 서보신 분이라 시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범부인 저로서는 네이버가 진짜 팔 거냐 이런 생각부터 먼저 진짜 팔 됩니다. 건가? 네. 좋아요.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근데 진짜로 파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걸로. 그렇죠. 이제 최근 발언을 보면 이제 그런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 경영을 통해서 기대했던 시너지는 별로 효과를 못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적 판단을 내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한테 AI 개발하라고 이제 지원하는 금액이 430억 원인가? 뭐 그 정도 되죠. 이제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냥 지원해 주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다가 보호주의 경향이 지금 이제 막 생기고 있는데 이 AI 시대에 이제 네이버 쪽에서도 팔 수 있을 때 팔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돈 받을 수 있을 때. 어차피 버텨도 쉽지 않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에도 뭐 1억 명 가까운 이용자가 있지만 일본 외에도 1억 명 넘는 이용자가 있고 또 이게 동맹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강요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팔았다가는 배임 잘못 팔면은 배임이 될 수도 있고 소프트뱅크가 그만한 자금력이 있냐 아까 잠깐 드렸던 그런 문제 제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판다면 진짜 판다면 얼마나 팔 것인가? 지금 5대 5인데 진짜 10조 원을 받고 파는 건가? 그렇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다 파냐? 아니면 뭐 의사결정의 이로운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3분의 2 확보하려면 15% 정도 팔면 되잖아요. 15%를 판다면 뭐 어떻게 팔 거냐? 아니면 좀 복잡해요. 소프트뱅크가 그 50대 50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지금 소프트뱅크가 50인 건 맞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는 42.25예요. 그리고 네이버의 자회사인 제이허브라는 일본 회사, 투자 회사인데요. 여기가 7.75%를 갖고 있습니다. 요 7.75%를 넘기는 건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지금 어쨌든 한 주라도 넘어가면은 이게 뭐 지배 구조는 소프트뱅크가 더 많은 지분을 갖는 걸로 이제 그 구조가 재편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이버 지금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초거대 언어 모델 맞습니다. AI 개발을 위해서 챗GPT에 맞서는 뭐 AI 개발하겠다. 개발해놨죠. 그래서 운영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한 투자가 들어가는 거라서 반도체 칩 사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최대한 값을 잘 받고 팔려고 할 가능성이 또 있겠는데요. 뭐 그렇게 되든 어떻게 되든 이제 아까 김준일 평론가도 말씀하셨는데 그 정부에서 뭔가 조치를 내렸을 때 일본 쪽이
일본 총무성이 지금 행정지도를 통해서 회사한테 지분 구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기업이 그거를 대응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거에 맞서긴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진짜. 그럴 때는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이 원하는 소리를 내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입장은 네이버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느라고 그동안 지금 뭐 좀 시간이 걸렸다. 네이버 그다음에 행정 지도에 진짜로 지분 매각하라는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뭐 네이버가 뭘 원하는지 파악하는 건 중요한 얘기예요. 네이버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일단 좀 배제하고 저쪽에서 정부 조치가 내려왔을 때는 우리도 정부 조치로 자유무역주의 질서에 기반해서 또 정부가 기업에 이런 압박을 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강하게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 5월 10일에 그 과기부 차관 브리핑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이상한 문장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 차관께서. 뭐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우리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으로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 무슨 말이? 누구한테 유감을 표명하는 거예요 지금? 뭐 네이버한테 오해했다는 건가? 그 아니면 기자들이 뭐 기사를 잘못 썼다는 얘기인가? 기자들이 이걸 계속 물어봐요. 뭐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근데 마지막에 이제 가서야 세 번째 물어보니까는 정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게 이제 괄호 열고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우리 국민 기업이 인식하고 있다는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라고 했는데 딱 떨어지게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다 그냥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얘기하신 걸 보면. 근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모든 뉴스에 딱 그 부분이 나갔을 거고 다음 기사에 다음날 신문 기사도 그렇게 나갔을 거고 인터넷에도 그렇게 기사가 나갔을 텐데 그런 기사가 안 보였죠. 못 보셨죠? 못 봤죠. 일본 정부의 유감, 우리 정부 정확하게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라인 야후 관련해 우리 정부 유감 이게 안 나오잖아요. 뭔가 좀 불분명하게 얘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일본과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외교부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일본은 언론도 정부랑 한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우리 언론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못할 거 없죠. 만약에 전쟁 그렇죠. 중이고 이러면은 언론이 뭐 우리 군이 저기까지 갔다 뭐 이런 거 보도하겠습니까? 안 하죠.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보도를 할 텐데. 근데 원팀이 되려면은 언론과 국민을 좀 믿고 신뢰할 수 있게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해줘야 되는데 뭐 보도를 제한을 걸고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날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런 과정은 없었던 것 같고 단지 그냥 차관이 뭐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설명을 하는 과정 구조였는데 정부한테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이게 뭐 한 팀이 되려고 그래도 뭘로 한 팀이 돼야 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정보가 근데 사실 전략을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지 뭐 언론이든 뭐 다른 비즈니스 하는 네이버 쪽이든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들어보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어쩜 뭐 그 전부터 데이터 이 주권 그리고 이제 포털이나 금융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의 거버넌스,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여기가 얼마나 들어와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일본 기업들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소프트뱅크가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막 거들고 있는데 거기 같이 협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네이버 혼자 고군분투하다가 이제 돈이 되면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어떤 우리 국가 경제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네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치권에서 주로 야당에서 지금 굉장히 반일 어떤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시각이 있고 그런 감정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고 라인이 그동안 해왔던 전략은 현지화였거든요. 예. 한국색을 빼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 서비스가 일본에서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서 하는 서비스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치인들의 그런 발언이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교에 있는 네이버에게 그런 발언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판교의 말씀이시네요. 지평선입니다. 네. 판교의 지평선인데요. 오늘 이게 몇 가지 더 나눌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이대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배운 게 굉장히 많은데 요거 계속 잊어버리지 말고 판교 주민의 입장에서 판교에 있는 네이버 같은 혁신 기업의 입장에서 계속 좀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외연 비인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하고요.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해서 같이 다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